혹시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지소미아 관련된 우리 측의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없었던 그러면 자동 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 조금 전까지 경제보복 얘기를 짚어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미국이 한마디 했습니다. 핵심은 군사 문제까지 이 경제 갈등의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외교안보 전문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우 실장님.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는 지금 뭐 경제보복 무역전쟁이야 두 나라의 상황이지만 이 한국과 일본이 얽혀있는 이 군사협정까지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의식인 것 같네요. 네, 이 한일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할 때도 이명박 정부에서 하려다 못하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체결이 됩니다. 상당히 진통을 겪어서 겨우 이제 체결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깨진다면은 다시 체결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이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을 이 3국을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항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이 정보교류 협정을 이제 파기하고 다시 군사적 대치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절대로 이 경제 문제가 군사적 문제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를 뭐 다 할 수도 있는데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급 이하 군사기밀 공유 1년 단위 갱신. 이제 90일이면 만기가 끝나는데 근데 오히려 김정우 실장 이게 당시에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이 상당히 원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경제보복 카드로 우리가 활용하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일본도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휴민트는 그 뭐 미국도 우리 따라올 수 없으니까 휴민트가 가장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한 10여 초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보를 전달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10여 초 먼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가 필요한 거죠. 뭐 그렇지만 우리도 일본 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성이 없지만 일본은 위성이 6개나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 바다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계기가 한 13기 14기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100여 기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피차 서로 도움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쪽에서 먼저 파기하자 소리를 하기 힘들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한일 간의 이제 군사보호 협정과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일본 측으로부터 뭐 어떤 지소미아 관련된 우리 측의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없었던 그러면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될까요? 현재까지는 뭐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뭐 8월 중순쯤에 저희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중순쯤에 뭐 국방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조금 걱정했던 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보복과 연동이 되진 않을 가능성이 크네요. 저는 미국이 이번에 강하게 얘기 안 했으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느 쪽에서 먼저 파기할 가능성도 있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두려워가지고 어느 쪽도 먼저 파기할 소리 안 하면 이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중재, 엄포가 없었다면 그렇죠. 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했을 거다. 예, 조수진 부장. 네, 이 문제,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깨지느냐, 이것이 관심을 받은 것은 여당에서 올해 1월부터 이것을 깨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정말 위험천만한 겁니다. 지금 북핵은 한 단계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비핵화를 구두로만 약속을 했지만 이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이 필요한 물품들을 받게 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현실은 현실 그대로를 냉정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이제 군사보호협정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슈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또 하나 짚어볼 지금부터 위에 보시는 이 주제 화이트 요원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첩보전 그리고 첩보 영화의 단골 주인공인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기밀을 몰래 수집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 파견된 한 자위대 장교가 전직 군 간부와 이 탈북민 단체 대표를 통해서 돈을 주고 각종 기밀을 모은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사실들이 잘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속된 적이 있어요. 정보사 전 간부가. 이제 그 판결문에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 상황 자체는 2017년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 화이트 요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보사, 육군 정보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북한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인데 여기에 어떤 이 상급 정도의 기밀 자체를 돈을 주고 거래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실장님. 네. 3급이니까요. 저희가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감을 잡아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돈을 받고 판 기밀 문서에는 아주 대략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까? 아마 핵미사일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려면 미사일 표피를 만들 수 있는 금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핵탄두를 만들어도 이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표피가 필요한데 그래서 고순도 텅스텐을 이제 반입을 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제3국에서 미사일 분야 기술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라는 그 동향을 파악을 한 건데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첩보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게 말이죠. 우리가 2017년도에 북한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화성 1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 세 개를 연속으로 성공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백두산 엔진을 우크라이나 정도에서 이제 몰래 밀수한 거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 기술만 도입을 해가지고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채용해 왔다라는 그런 그 첩보가 바로 일본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관련 첩보 대북 거의 북한인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북한 정보라고 해도 안찬희 소장님 탈북민 단체 대표가 이 돈을 받고 기밀을 넘겨줬다. 이것도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제를 크게 보면 심각한데, 제가 마침 제 친구가 이제, 어떤 연구소를 차릴 때 그 이사로 들어간 관계로 저 재판정에 직접 가서 증인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안 소장님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재판 자체가 이제 비밀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방청객을 다 내보내고 재판을 했는데, 사실 그 탈북자 단체장이 가져온 정보를 팔았다는 것은 이제 정보사 관계자들이 타이핑을 해달라 이런 걸 부탁한 걸 넘겨준 걸 이제 더블 판매해서 그게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는 게 폐쇄 사회다 보니까 사실 탈북민인 경우는 저 LC 같은 경우도 북한의 어떤 호위사령부나 이런 데 좀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정보도 가져온 건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일본에 준다. 우리가 안보에서는 크게 같은 이제 우리의 공동의 동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군사 비밀과 관련된 첩보 자료들이 돈으로 거래됐다. 이 자체가 이제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 소장님도 그러면 이런 기밀, 북한 관련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인적 네트워크. 네네. 관련해서 화이트 요원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대충만 알고 있고, 원래 외교관 자체가 화이트 아이오다, 이렇게 다 공개된 거고, 그렇죠. 이제 블랙 요원,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이제 화이트 요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주고, 블랙 첩보원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 특권을 주지 않는 체계이지만, 그동안 이제 한일 관계가 무난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저것이 쟁점화되면서 문제로 또 올랐고, 그래서 이제 정보사 관계자들과 탈북민까지 걸려들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을 잠깐만 접어두고 김정우 실장, 이 휴민트 그리고 블랙요원, 화이트요원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이런 대북 수집 능력이라든지 이 관련 정보 요원들의 활동은 더 뛰어나고 능력도 탁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위성 정보라든가 첨단 장비를 통해서 감청을 해서 얻은 그런 자료들을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얻은 정보를 미국에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의 세계는 공짜는 없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 이 대북 휴민트에서는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조수진 부장, 일단 화이트요원과 블랙요원의 정체,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짚어봤는데, 그런데 불법행위잖아요. 어쨌든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화이트 요원은 외교관이거든요. 예. 외교관은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해서 그러니까 출국을 시키는 일종의 추방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자,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이 화이트 요원과 이 블랙 요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